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참으로 기쁨의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을 증가하는 재림의 나팔소리, 재림의 소곡 19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그런 통합 세력, 그거와 혹은 주변에 오늘날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이렇게 물가들이 많이 올라가고 소득에 비해서 물가는 더 많이 올라가고 이런 고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라도 걱정하고 나라들마다 지금 힘들어요. 그런가 하면 가게는 가게대로 많이 힘들어졌죠. 이런 문제. 그러면서 이 세계적인 이렇게 식량 부족 사태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소식과 바로 그런 문제들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따져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장래 일을 위하여 말씀하실 때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죠. 그 다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재난이 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뭐가 있겠다? 전쟁의 소식과 기근의 소식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기근이란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드리면서 저는 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꼭 항상 변함없는 주님의 권고와 위로와 이런 이 언약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 먼저 하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참 이런 신앙의 이런 아름다운 이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는 것은 참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우리 지금 한참 여름에 진행되는 성경학교 시즌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준비됐나요? 그러면 애들이 네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시절의 마지막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아이들에게는 네네네네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시절의 모습이 어떤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은 땡큐 베리 마치, 그러나 재림 전에 있을 주님 더불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환난은 노 땡큐.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있어서 가능하면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좋아하면서도 그 문제 때문에 늘 맨날 재림이냐 이런 말 하시는 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정말 중요한 답은 뭐냐?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여기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아무나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모든 산업을 빼앗기지조차 할다 할지라도 나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이런 믿음이 네네 준비됐어요. 이런 믿음이 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또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짓말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는다, 그냥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얘기를 하면서 막상 어떤 일이 벌어지면 금방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뛰고 정신이 혼비백상하는 모습을 봅니다. 순간적으로야 무서운 일이 닥쳐올 때 그렇게 놀랄 수 있지만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면 나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의 밭에, 우리의 눈에는 아무런 소출이 없습니다. 우리의 있는 이 산에 있는 나무들에는 아무런 과목의 열매도 내가 가질 것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즐거워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어떤 이들은 산업을 뺏깁니다. 어떤 이들은 들로 산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정말 그 육신적인 여러 가지 많은 모함이나 모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을 오늘 우리는 매우 준비하고 살펴보고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이 있고 이런 문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있다면 이제 그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기가 가까운 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란 이름 하나에 우리 모두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근데 아직도 진짜 정작 중요한 거는 교회마다, 교단마다, 교파마다 그냥 여전히 그냥 내 거는 옳고 네 거는 틀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참 형제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회개하라고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시절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어느 교단이냐, 내가 어느 교파냐 따지지 마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 계신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가, 이것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이제는 맞이해야 되고 그런 준비를 해야지만 이제는 전능하신 자가 온 땅을 통치한다고 하는 소식을 증거하기 위하여 산을 넘는 사람들의 발이 될 것이요 그들의 눈이 저를 서로 본다고 하는 이사야 52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성취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명심해 주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이란 이름 아래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정말 우리는 하나가 돼야지만 됩니다. 똘똘 뭉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시기를 건너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준비란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이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가 오늘 이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야 되는데,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문제들을 대할 때 늘 천기, 지구촌의 환경적 징조인 천기를 알고 시대의 징조를 알라. 시대의 징조라는 것은 교회들의 징조, 영적인 징조와 국가, 정치, 경제, 사회, 재반, 문화 등의 다양한 징조들을 알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이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 고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하자면 예수님의 재림은 재림이지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시대의 종언을 구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을 구하는 주님의 이런 그 경고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때마다 그때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마지막을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라고 경고해 주신 것에 공통적으로 주님이 가지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해초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해초리 가운데는 에스겔 14장 21절에 아주 명쾌하게 대답이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내려서, 와우, 예루살렘에 내린대요.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신 회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초리는 죽으라고 맷때리는 부모님은 안 계시죠. 뭐예요? 잘 나가라,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댈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사랑의 매질을 하실 때가 있다. 근데 그 사랑의 매가 뭐냐? 4가지 중한 벌이 있는데 칼, 전쟁입니다. 기근, 식량 부족입니다. 사나운 짐승, 고대 세계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무서운 들짐승들이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농작물을 망가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걸 알아요. 지금도 이렇게 농작물들이 이렇게 해코지하는 그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이런 사나운 짐승 때문에 인명의 어떤 이 해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미국 이런데 무슨 어디 이 옐로우스톤 같은 데서 가끔 야생 곰이나 그리즐리 곰이나 이 바손이 이렇게 비손이 이렇게
사람을 받아가지고 다치거나 이런 경우는 좀 혹간이 있지만 지금은 사나운 짐승이라 그러면 누가 제일 사나운 짐승이냐? 말 그대로 외로운 늑대. 늑대는 늑대 아닙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숨어있는 그런 어떤 이 테러 조직들, 이것이 아마 사나운 짐승과 같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 중에 몰아는 일인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온역입니다. 온역은 말하자면 팬데믹입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난 2년 반이나 이상 우리 온 세계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상 이건 에스겔서에서 준 것이지만은 여기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 권면을 우리들에게 상과 벌에 대해서 레위기 26장에 말씀하세요.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잘못하니 그렇게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7배나 더한 걸로 7배나 더한 걸로 7배나 더한 걸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에스겔 14장이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해초리다. 그런데 또 다른 실제적인 또 아까 거는 요약된 건데 그거를 프리즘으로 더 이렇게 확산시키면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하나님의 해초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대의 징조와 가치. 그게 에스겔 4장, 아모스 4장 6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6절로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어쩌면 이렇게 절묘하게 이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나라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마지막 시대와 연결이 되는가, 그런 것들도 이제 보시게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대강만 먼저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어떤 회초리가 있는가 하면 너희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한다. 일을 한가한다는 말은 먹을 게 없으면 이거 한가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는, 뭐예요? 이건 말하면은 이게 이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추수하기 석 달 전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말씀으로 따져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 추수할 추수 때는 곧 우리 주님의 오실 때다. 추수하기 석 달 전에는 비를 멈추어서 어떤 성읍에는 내고 어디는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있고 한쪽에는 가뭄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물 부족 현상 때문에 실지어 물을 먹으려고 비틀거리면서 가도 만족히 마시지 못한다. 오늘 저 아프리카 중동 쪽엔 이 물 때문에 많이 고생하는 걸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뭘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첫째는 뭐냐면 식량 부족이나 기근이요. 두 번째는 가뭄과 물 부족이다. 이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풍제와 깐북이, 팥종이는 메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제는 뭐예요? 태풍이죠. 태풍과 같은 이 바람으로 허리케인, 토네이도, 한국으로 말하면 태풍, 이런 것과 메뚜기 재앙이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과 태풍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농작물이 완전히 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와 관련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는 다 기근과 관련이 있어. 양식이 없는 이유는 물이 가물어서 그 다음에는 홍수가 쓸어가서 그 다음에는 이 풍제나 깐북이 재앙으로 농작물을 작황을 그르치고 메뚜기로 먹고 바람풍, 이 태풍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은 너희 중에는 연병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칼로 청년. 그러니까 연병은 팬데믹이고 칼로 청년을 죽였다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전쟁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느냐면 진의 악취라, 진중의 악취라고 하는 말은 오염이에요.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 같은 것이 되겠죠.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온역이나 혹은 전쟁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이렇게 회초리가 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또 뭐가 있는가? 이번에는 뭐가 있느냐면 너희 성읍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성이에요? 불로 탔잖아요. 그것처럼 불 붙는 나무 가운데서 빼낸 나무 쪽과 같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글로벌 워밍, 지구온난화, 폭염, 요즘 같은 히트웨이브 해가지고 이 폭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야, 이런 것들이 환경적 재난이면서 결국은 모든 게 다 뭐와 관련이 있더라? 기근과 관련이 있더라. 우리는 꼭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은 우리들이 뭘 알 수가 있느냐면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회초리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이 회초리의 원인이 뭔가 우리들에게 나오는데 그 원인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는
여호와의 무엇이니라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줬더니 돌아오더라 안 오더라? 안 오더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메뚜기, 재앙도 풍제도 언역과 전쟁도 줬더니 돌아오더라 안 오더라? 안 오더랍니다. 돌아오라고 어떻게 해요? 기후가 온 땅이 덥고 뜨거웠는데 돌아오지 않더라. 그런데 주님은 이런 것들을 주신 목적은 벌 줘서 죽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4장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아모스 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미래형이네.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무슨 양식이 없어서 또 물이 없어서 또 너무 홍수가 나서 어딘 또 태풍이 몰아서 메뚜기가 농작물을 어딘 또 온역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냥 악취 때문에 너무 더워서 못 견디겠걸랑 이런 일이 있걸랑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왜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오시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겠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이게 각 시대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 가물을 때도 있고 홍수도 국지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건 그때마다 지역마다 달랐지만 지금처럼 전방위적 재앙은 그렇게 흔치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때인가 말한다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즉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심히 가까웠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난과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이 재난과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너무 뜨거우냐, 단순히 이런 일이 있느냐가 아니라 여기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 시간 살피는 시간인데 오늘 보신 것처럼 거기에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근 문제는 심각하다. 근데 오늘날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 즉 식량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지구촌을 강타하는 그리고 또 강타하려고 하는 또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식량 부족 증가하는 기근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기근의 문제는 아모스에서나 또 에스겔서를 보신 것처럼 그냥 그거를 이유를 딱 나눌 수 있어요. 그건 뭐냐?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환경적 문제예요. 재앙이 환경적 재앙, 내추럴 디자스터. 그래서 가뭄다든지 홍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와서 이 환경적 문제가 있는데 이 지구촌의 환경적 문제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어떠할 수가 없어요. 사람 힘으로는 조금씩은 이렇게 관계수로를 정비해서 댐을 만들면 홍수 때 물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여하튼 환경적 문제는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의 원인이 환경적인 문제만이 아니다는 거죠. 그건 또 다른 건 뭐냐? 사회적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원인이란 말은 인위적 재앙이죠. 그런데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다 그 인과관계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너한테 할 테니까 하나님 돌아와라. 이 말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네가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현상은 무슨 원인이에요? 사회적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마구마구 뭔가를 해야 되니까 막 아마존 유역에 나무를 깎아버리고 이렇게 마구 해버리니까 뭘 가져다 오는 거예요? 또 환경적 문제를 가져다 준다. 이게 다 기와와 같이 얽물리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 7월입니다. 7월 18일 날 독일에 있는 베를린의 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 뭐가 있었느냐면 COP27이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환경회의가 있었어요. 환경회의가 있는데 여기 이 환경회의에서 안토니오 구테레스라고 하는 이 유엔 사무총장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지금 우리는 집단 자살,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는 집단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말하자면 이 공멸의 상태에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굉장히 심각한 말을 했습니다. 지난 18일에 열흘 전 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열흘 정도 지난주 얘기입니다. 이게 안토니오 구테레스라고 하는 이 유엔 사무총장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작년에 글래스고에서 그린하우스 회의를 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좀 하자 그랬더니 잘 못했느냐. 그래가지고 온실가스가 더 막 나와가지고 씨레벨 바다 해수면이 올라가고 여기 막 그냥 이 바다가 그냥 더워져가지고 기록을 갱신한다. 이런 일들을 얘기하면서 뭘 말했느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실가스 유출로 해수면은 올라가고 바다의 온도는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인류의 절반이 홍수나 가뭄, 엄청난 폭풍, 산불들의 위험에 처해 있다. 어느 나라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면되어 있지 않다 그런 말은 자유롭지 않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더 이렇게 이런 일을 보는데 어느 나라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고 어느 나라도 여기에 면역이 되지 않는데 진짜 문제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화석연료에 집착하고 있다. 왜? 온실가스가 올라가서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그 탄소 발생을 높이는 화석연료를 더 많이 집착하고 계속해서 쓰려고 한다. 그것 때문에 지난해 11월 달에 있었던 글래스고우에서 있었던 COP26는 결국은 실패한 거죠. 자, 근데 이게 7월 18일. 여러분, 이게 지금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바디간이 할리스라는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한다. 액세션, 등극한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말을 하면서 거기에 결정적인 문제를 얘기해줘요. 이거는 환경적인 문제죠. 환경적인 문제. 근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글로벌 위기를 대처하는데 가장 힘든 것은 뭐냐? 여러 나라들이 함께 일해야 되는데 그 함께 일하는데 실패했다 이거예요. 서로 나라들이 이렇게 마음을 합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환경 문제에 대처하는 데는 시간이 수십 년 걸려 여러 세계에 여러 데케이드가 아니까 10년씩이 여러 데케이드가 수십 년이죠. 걸린다는 것은 이 말은 건 무슨 말이냐? 여러 나라가 같이 협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합동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는데 실패했다. 그것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함께 그 문제를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함께 할지 아니면 우리 함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컬렉티브 수사이드, 집단 자살이죠. 공멸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누구 손에 달렸느냐? 이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렸다.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의 이 말이나 지난번 7월 여기에 7월 6일 날 6일 8일에 유엔에 우리가 등극하겠다고 하면서 교황청에서 이제는 우리가 안 되겠다. 직접 이걸 가입해서 관리하고 살피고 조절하면서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말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곧 같은 그룹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들은 지금 현재는 불가항력적 재앙이다. 환경재앙이 클라이밋 체인지라.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인 환경재앙이 우리의 기근과 미치는 영향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보기로 하고 다 볼 수가 없네요. 오늘은 다른 문제, 사회적 원인, 즉 인위적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먼저 한번 이 식량 문제를 보면서 인플레이션과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즉 전쟁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인데 경제란 말은 당연히 기근이 심해진다고 하는 말은 뭐에 문제가 오냐면 인플레이션, 고도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은 가난한 사람들, 그다음에 가난한 나라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미국에서 우선 먼저 여러분들에게 미국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를 한 것처럼 여기에 이 맨신이라고 하는 분은 버지니아 이 주의 이 상원 의원인데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막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경고를 많이 해요. 이 사람이 뭘 했느냐면은 여러 생계비든 여러 가지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심각한 관심이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지만 자신과 여러 사람들이 그렇지만 미국에 있는 이 워싱턴에 있는 이 지도자들은 전혀 그런 일을 무관심하더라. 그러더니 어떻게 됐다? 이렇게 결과가 왔다. 지난 6월입니다. 이 소비자 물가가 옷이 5.2%, 옷 같은 거는 뭐 나라마다 뭐 그냥 안 만들어도 한 20년은 입을 옷이 다 있다고 하는 게 옷의 문제잖아요. 기름값, 에너지 문제죠. 기름값은 에너지 문제고 이건 원자재 문제와 직접 밀접한 관계 있는 게 59.95%, 약 60%가 올라갔고 음식 문제, 식량 문제가 10%가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지난번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나라의 이런 것들을 볼 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게 코로나 탄생부터 올라가는 거죠. 이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코로나 이후로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돈을 막 찍어냈거든. 나라마다 뭐 한 거예요. 구제금융을 펼치기 위해서 막 돈을 풀어줬죠. 한국도 그랬잖아요. 막 그냥 보내주고 돈 주고. 이거 돈은 굉장히 많이 막 풀어내주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예측컨대 뭐 아무리 올라가도 이렇게 실제 한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올라가는 이 예측의 비용이 아무리 올라가도 6.8%는 안 올라가고 그저 평균 약 한 4%에서 4.2%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실제는 이제 이 예측보다 올라갔죠 많이. 그런데 이게 6.8%가 아니고 이런 일이 진혹되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잘 못하게 했고 또 이 공급 라인에 문제가 되고 생산 공장에서 생산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게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공급 라인에 문제가 돼 유통 상황에도 문제가 되고요. 그런가 하면 금년 2월 말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에너지 값이 올라가면서 갑자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초에 바이든 행정부에게 아니 미국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어떡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아이 뭐 다른 나라는 더 높다고 우리나라는 덜 높다 그런 바람에 팩트 체크를 하느라고 세계 인플레 현상을 돌아본 거예요. 돌아봤더니 어떤 현상이었느냐. 미국의 8.6%까지 인플레이션이 올라왔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독일, 인도, 이태리, 캐나다,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잘 사는 나라들도 굉장히 다 잘 사는 선진국이 이렇게 막 6% 이상이 다 올라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계 지표를 보면 잘 사는 사람들만 나라입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하는 거는 잘 사는 나라, 이런 사람들은 올라가도 그냥 좀 버틸만 해요. 미국이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도 그저 좀 버틸만 해요. 뭐 독일이고 인도고 뭐 여기 다 버틸만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가난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계적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세계적 현상에 스리랑카는 이미 대통령 사라지고 완전히 지금 무정부 상태가 됐죠. 물가 상승률이 54%. 그 다음에 뭐 의료 교통 서비스도 올스톱. 완전히 기름 살 수가 없으니까. 쿠바 기름 공급이 안 돼서 주유소 앞에서 어떻게 됐더라? 2주 이상을 줄을 서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 기름 공급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하겠냐? 플랜 B는 뭐냐? 차를 팔고 가족과 나라를 뭐 하는 거다? 떠나야 되겠다. 자, 쿠바? 어디 쿠바뿐입니까? 파나마. 기름값 47%예요. 여기도 뭐 난리가 난 거죠. 전부. 그래가지고 이 파나다 시민들은 갤런당 $3로 책정해달라. 뭐. 지금 저희 여기 미국에 있는 제가 사는 동네는 지금 갤런당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려면은 5.89% 됩니다. 거의 약 한 6불 가량 되거든요. 근데 이 파나마에서 $3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IT 여전히 IT 지금 난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중남미 완전히 지금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기아. 이렇게. 이 사람들이 기름만 없습니까? 기름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지만 먹을 게 없는 거죠. 이러다 보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미국이 이제 지난달 말 6월 말 될 때 얼마를 쳤느냐? 9.1%. 40년 내 최고의 이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보여줬네, 미국에서요. 그러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예상했던 아무리 높아도 이거보다 안 올라갈 거다 했는데 이거보다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원래는 그냥 4.2, 3%로 봤는데 예상은 그거보다 치고 올라가서 결국은 2022년 6월 달까지는 이건 좀 고전 거니까요. 9.1%까지 왔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내에 최고 올라왔다. 6월입니다. 6월 말당에. 자, 이렇게 되니까 난리가 난 거죠. 미국 사회가 난리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그런 지지율이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고 떨어지고 사람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막 문제를 삼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정유회사에다가
당신네들 왜 이렇게 가스값을 자꾸 올려? 그만 올려. 그리고 정유 생산 더 늘려. 생산량 늘려. 이렇게 하면서 컴퍼니한테 돈 벌라고 하지 말라고 말이야. 이랬더니 이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 총수입니다. 이 사람이. 인플레이션 이렇게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문제인데, 바이든이 말한 것처럼 무슨 이렇게 정유장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닌데 그런 소리 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이든이 정유사들한테 뭐라 하냐면 기름 더 만들어내라. 이 나라가 말이야 기름 더 만들어내라고. 그래서 실제 상황을 보니까 2020년에 이렇게 이게 하루 쓰는데 18.9 이렇게 이 배럴을 말하는 거예요. 17.9 밀리언 배럴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얼마가 되느냐면 보통 때 2020년 6월보다도 이게 더 많이 떨어져 점점점 떨어지고 지금 기름값 올라가는 거죠. 이 생산량이 줄어드는가 정유 이 생산량이.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편지를 보냈어요. 야, 지금 전쟁의 때 아니냐. 전쟁의 때 이렇게 어려운 때인데 인플레이션과 전쟁하고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정유사들이 조금 더 많이 만들고 하지 왜 안 만들어서 기름값 올려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그만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내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유사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했느냐. 아니라고. 우리 지금 이런 거 하면서 뭐랬냐면 기름값 올라가면 정유 우리 생산 지금 현재 있는 가동률이 훨씬 더 줄어서 이거밖에 안 되는 건데 왜냐? 원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캐나다에서 오는 이 크루드오일, 캐나다에서 오는 원유 파이프라인을 막아버렸거든. 그래서 올라가는 거지.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그런데 여기 오일과 가스 이게 연합의 이 회장이 등장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과 기름값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화이트하우스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건 미국이 지금 기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석유값이 오르고 있는데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수백만 배럴을 어떻게 한다? 지금 외국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수백만 배럴. 근데 이게 지금 이 캐피털 리포트죠. 이 캐피털 리포트인데 뭐 했느냐. 미국이 중국에게 기름을 실어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기름을 중국으로 실어 보내면서 미국에 여기 우리는 기름도 없는데 지금 실어 보내면서 기름값 우리대로 내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빚만 지고 있다. 이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보내느냐 그랬더니 지금 우선 500만 배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실어갈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밸런스가 안 맞는 얘기죠. 우리나라에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름을 전부 정유해서 더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질 않고 외국으로 자꾸 보내. 그것도 중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현상 아닙니까?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세계 한 모퉁이에서 일어나지만 은밀하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유 회장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자, 지금 이런 기름값을 미국이 기름을 안 만들고 보내가면서 미국의 기름값을 올리는 이런 정책. 그러면서 늘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라 하겠는가 하면 전기차 사라고 전기차 쓰면 될 거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전기차를 또 어떻게 씁니까? 매일매일 버는 사람 하루 벌어서 먹는 사람이 전기차는 또 어떻게 사며 그게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여기 굉장히 신자유주의 이렇게 뭐냐면 요즘 말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말하는 거 지난번 바티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New Humanism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New Humanity. 마찬가지 얘기예요. Own nothing and be happy. 이 말은 뭐냐면 무소유면 행복하다 이거야. 가난한 게 행복하다는 거야. 갖지 말아라. 이 말의 함정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이 살 수 없죠.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뭘 해준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나라가 준다. 그럼 이게 무슨 나라가 되는 거죠? 사회주의죠. 그런데 이런 정책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런 거죠. 이 얘기는 지금 이분이 여기 이제 가스 조합 연합 회장인데 팍스뉴스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지금 가스값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는 뭐냐?
그린 팔레스다. 이게 뭐예요? 그린 팔레스가 그린 뉴딜 정책. 이게 바로 그레이트 리셋이 얘기하고 있는 무슨 정책입니까? 이 클라이밋 체인지, 환경 이거를 우리가 살려야 된다. 탄소, 저탄소 정책을 써야 된다고 하면서 그걸 못 쓰게 하는 그린 정책이라 이 말에 그린 팔레스, 그린 뉴딜 정책. 이거를 하기 때문에 이 정책이란 뭐냐? 결국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own nothing. 아무것도 갖지 않는 무소유, 아무것도 안 가지면 be happy, 행복하다. 이 말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단호하게 지금 백악관에 살 일은 기름값 내리라고, 우리도 지금 빚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기름값 내리라고 하지 말고 그린 뉴딜 정책을 뭐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이라, 고도 인플레이션이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이 올라가면 다 세계 동등하게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이 나라가 그렇게 되는 이유를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원유값 얘기했지만 실제 그 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기름값 뭐 이런 걸 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뭐 이렇게 팬데믹이라 하지만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지만은 실제는 뭐에 핵심이 있다? 그린 뉴 딜, 말하자면 그레이트 리세트가 지정하고 있는 바로 라우다 도시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 가르침이 영향이 가장 큰 지배적 영향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름값 상승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미 행정부에서는 뭐 재무부장에다 나와가지고 전기차 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기차 쓰라고. 자, 그런데 이렇게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이런 모든 일이 올라가는 현상은 더불어서 뭘 가져다 줬다? 식량 문제를 가져다 주게 돼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게 이렇게 막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자, 뭐라고 말했는가? 인플레이션에서 넘버 원 컨선 for consumer란 말은 소비자들에게 제일 먼저 걱정을 주는 것은 뭐냐? 푸드, 식량 문제다 이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우선 기본적으로 이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가장 먼저 오는 게 무슨 문제다? 식량 문제다. 근데 이 식량 문제는 보시죠. 이 식량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데 계속 고래도 유지하다가 코로나가 있으면서 살짝 더 유지 올라가더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 팔짝 올라간 거를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완전히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식량 가격이 올라가면 잘 사는 나라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잘 사는 나라는 뭐 그냥 좀 웬만큼 올라가도 뭐 먹는 것들의 엔겔 지수가 뭐 조금 뭐 15%에서 뭐 한 20% 가면 죽진 않아. 그러나 엔겔 지수가 60%, 70% 되는 사람이 거기서 한 10%, 20% 올라가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사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식량 문제에 대해서, 인플레이션과 함께 올라가는 식량 문제에 대해서 둠스데이 도큐먼트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락펠러 파운데이션입니다. 록펠러 재단이란 말이에요. 이 락펠러 파운데이션, 록펠러 재단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록펠러 재단은 대표적인 소위 말하는 엘리트 군단들이죠. 그러니까 이 재단은 대표적인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그레이트 리셋과 같다 하면 되겠어요. 그들이 둠스데이 도큐멘트라고 하는 것은, 둠스데이라는 말은 지구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미리 식량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다. 2022년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날 딱 거기서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실제 뭘 말했냐면, 둠스데이 이 다큐멘터라고 하면서 마지막 멸망이 가기 전에 있는 마지막 그 대재앙의 시대를 위한 준비를 위한 문서를 만드는데 리셋 테이블이란 말. 여러분 그레이트 리셋이나 리셋 테이블 하면 이게 무슨 상관관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식량이 부족한 관계. 즉 뭐냐면 다가오는 식량 부족의 위기에 대처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2020년에 록펠러의 다큐멘터는 이미 말했다 이거예요. 그걸 미리 예언해 놨다 이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이 막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록펠러 재단에서는 너 앞으로 식량 문제 준비되느냐? 미리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하면 식량 부족은 기후변화, 그다음에 이제 이 얘기는 금년에 한 거고 예견은 2020년에 한 거니까 기후변화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로 이미 어떻게 됐다? 20년에 예견되었다. 그렇게 예견됐으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또 뭐 했느냐? 2020년 7월 28일 코로나 팬데믹으로 뭘 가장 큰 그랬냐? 기아와 영양위기가 예견되고 있었다.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미리 예견되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의 푸드 시스템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뭘 하려고 그러냐 식량 공급이죠. 푸드 시스템을 리셋해야 된다. 이 말은 식량 공급 라인, 그 다음에 음식들을 공급하는 공급 라인에 대해서 새로운 뭔가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리셋 더 테이블이라고 그랬어요. 테이블을 재조정한다는 말은 식탁을 재조정한다는 말은 식량 공급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새롭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리셋 더 테이블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Part of the Great Reset. 그레이트 리셋의 일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레이트 리셋의 일환. 그러면 그레이트 리셋의 일환으로 바로 테이블, 식탁을 이렇게 새로 정비해야 된다고는 말했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풀었느냐. 여기 그레이트 리셋 테이블이라고 하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죠. 다보스 포럼. 여기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한 그레이트 리셋하고 딱 이게 같은 거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식량 문제도 예견도 해가면서 코로나 나오니까 식량 문제 생긴다. 미리 그레이트 리셋 해야 된다. 예견하면서 뭐와 관련이 있어요? 이미 이 세력과 관련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이걸 풀 거냐? 그레이트 리세트니까 리세트 테이블을 해야 되니까 식량 공급 라인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을 그린 리볼루션, 그 녹색 혁명이라 그래서. 이 녹색 혁명은 뭐와 관계 있느냐? 자, 어떻게 이 녹색 혁명은 일어나느냐?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공급 라인, 식량 공급 라인을 시즈 컨트롤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가? 요게 그레이트 리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리세트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이 공급 라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조절해야 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근본적으로 여기 이 시즈더 여기 식량의 공급, 식량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 하는 것을 이렇게 조절하는 거다. 그런데 뭐야? 이코티 여기 이게 평등이에요. 평등과 공정 그리고 여기 환경을 보호하는 이 문제. 이코티 여기 말하는 페어니스 다 여기서 말하는 거죠. 라우다 도시. 그리고 환경 돼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데이터를 컬렉션하는 거다 이거예요. 데이터 컬렉션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데이터라는 게 뭐냐? 매일 모든 사람이 쓰고 있는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먹는 습관 모든 사람이 뭘 얼마나 쓰는데 모든 사람이 또 뭘 먹는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경제 유통을 어떻게 한다? 딱 컨트롤하고 보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expanding broad and access 모든 지구상의 모든 지역까지 다 해서 말하자면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데이터화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나중에 뭘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야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이것이 리셋 테이블, 식탁의 재조정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식량 공급 라인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컨트롤하는 라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식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까지 확산시켜서 얼마나 먹고 얼마나 쓰는 거를 다 한 다음에 그거에 맞도록 뭘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공급한다는 거죠. 그런 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됩니까? 배급한다고 하잖아요. 배급.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말이 이미 나와 있는데 이제 이달 7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이 엄청난 9.1%라고 하는 그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돈 많이 정부가 풀으니까 인플레이션 올라갈 수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올라갈 수 있었지만은 결국 이런 고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정부의 실패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자면 공격을 받은 거죠. 이런 공격이 7월 달에 임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대안으로 뭐를 제시했느냐?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모든 세금 올리고 모든 일에 말이지 정부가 맨날 그렇게 이렇게 간섭하고는 이런 모든 것들을 오프 더 테이블 다 내려놔라. 그만 정부는 간섭하고 세금 내려라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뭐죠? make tax cut permanent. 아예 세금을 완전히 다 이렇게 없애버려. 이런 뜻이죠. 아주 영원히 더 낮추라고. 그 다음에 또 뭐냐. To the moratorium of new regulation 하고 declare the end to the White House war on fossil fuel이라는 말은
여기 새로운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잖아요. 왜? 그린 뉴딜 정책을 어겨서 탄소니 뭐 에너지 수급을 어떻게 하고 이런 규제했던 그런 모든 레귤레이션들, 규제들을 없애버려라.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백악관 화석연료와 싸우는 거 그만 끝장내라.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린 뉴딜 정책을 한다고 하지 말아라. 이걸 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경제적으로 큰 혼란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린 뉴딜 정책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미국이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죠. 누가? 전문가들과 그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걸 반대한다.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화석연료 줄여야 된다고 또 이게 데모해요. 백악관 앞에서 이런 데들 그것도 지원한다고. 근데 이게 이 7월 달에 일어나면서 미국에서 이런 말이 올라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되면 지금 그린 뉴딜 정책이 사람들의 민생고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으려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직접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직접 챙겨야 된다는 말이 이달 들어서 이제 나온 거예요. 아까 그 말도 이게 언제 나온 말이 한 25일 날 나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엊그제 25일 날 나온 말에 그랬더니 25일 날 바로 리셋 세력이죠. 블룸버그 통신 거기를 주장해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 사회가 막 흔들리고 그린 뉴딜 정책 쓰면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6월 달까지 9.1%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갔지만 아니다. 이건 피크를 때린 거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거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의 피크를 때렸다는 사인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통계 자체를 내놓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지금 여기 이제 여기 이 금년 5월 달, 6월 달, 7월 달에 보면서 손익분기점이 점점점 이제 6월에 고도를 쳤는데 점점 밑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 원자재 값이죠. 원자재 상품 값이 올라가다가 지금 6월 달에 스큐를 찍고 7월에 또 내려오더라. 이런 통계 지수를 가지면서 15%가 내려왔다. 인덱스가, 이 원자재 지수가, 원자재 상품 지수가 내려진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크루드 원유값이 28% 내렸다. 여기 곡물 가격이 39% 내렸다. 여기 콩 가격은 20% 떨어졌다. 여기 옥수수 값은 28%가 떨어졌다. 7월 20일 현재 이러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공격을 받고 세금도 줄여라. 그린 뉴딜 정책 그거 포기하라는 이 원성이 막 나오니까 탁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통계 지수를 가지고 발표하면서 이 통계가 사실일지 아닐지 뭐 또 팩트 체크를 해보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을 어떻게 점점 잠재우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이렇게 잡힌다는 거는 서민 생활에는 도움이 되니까 좋은 것이고 또 이제는 어떤 것이냐. 그린 뉴딜, 그레이트 리세트가 그 세력이 미국에서 지금 저항에 부딪혔다 이 소리예요. 이제 이 문제는 또 다음 계속 나오겠으면 저항에 부딪혔다. 그럼 이 저항에 부딪힌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해결 방법이 뭘까요? 이게 뭡니까? 이제는 영적인 거죠. 즉 그래서 무슨 서포트다? 모럴 서포트라고 하는 말을 하고 이 바티칸에서 이게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식량 문제가 가장 문제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식량 문제가 문제가 되고 테이블 리세트라고 하는 말이 빡 퍼져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게 지금 이 세계에 꼭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 게이츠라요. 이 사람은 말이죠. 마이크로소프트사지 농사 짓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장 넓은 농장을 소유하고 있어요. 왜 이 빌 게이츠나 아니면 부자들이 이 농장이나 이런 걸 소유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미국에서 이렇게 모든 이 전체 전국도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유를 한다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1.86%가 지금 이렇게 어베일러블 하답니다. 근데 지금 점점점 뭐가 올라가고 있냐면 부동산 땅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땅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왜 빌 게이츠나 다른 이 부호들이 미국에서 금년 5월 달에 나오는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이런 농장이나 이런 숲이나 이런 걸 사느냐? 그 이유. 빌 게이츠가 최고로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잭 베조스는 누구냐면 아마존 회장이에요. 아마존 회장. 존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이건 억만장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토마스 페럴피라고 하는 사람도 억만장자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헝가리 출신이에요. 헝가리 출신 억만장자 그러면 조지 소로스가 또 있죠. 이 사람들이 계속 사는데 뭘 사냐면 숲, 렌치, 농장 이걸 막 저녁을 돌아다니면서 막 사고 있대요. 그런데 실제 요거는 농무성입니다. 농무성 발표에 의하면은 농장에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뭘 오운하고 있느냐. 이 농장지를 오운하고 있는데 그게 약 30%가 벌써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인데 땅만 사는 사람들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더 늘어나겠죠. 왜냐? 어려운 사람들은 농장을 많이 넓은 농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농장은 많지만 캐시가 없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다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팔으려고 그러잖아요. 좋은 값에 팔려고 그러는데 전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농장을 삽니다. 목장이든지 목장 지역이든지 포레스트 숲이든지 아니면 거대한 농장 지역이든지 이런 일들을 사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거는 돈벌이가 좋은 투자니까. 그럴까요? 돈벌이만은 물론 아닙니다. 여기 또 다른 말이 있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돈벌이가 이렇게 주였다. 그래서 미국 지도에 보면 미시피가 있는데 오른쪽 말고 왼쪽에 있는 지역은 아주 대부분의 지역이 다 이런 이 거대 부호들이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을 가져다 줄 것인가? 아까 둠스데이 도큐멘트에 뭐라 그랬죠? 식량을 서플라이 체인, 식량 공급 라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적인 공급 라인을 시즈 컨트롤, 완전히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컨트롤한다. 그럼 여러분 이걸 컨트롤하는데 나라가 전부 이걸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국가가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부호들이 그레이트 리셋, 다보스 포럼 세력이죠. 그레이트 리셋.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식량 문제를 가격이 결정하고 그들의 멋대로 이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세계 모든 지역까지 확산하는데 뭘 한다? 공평하고 공정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모든 식량들을 다 통제하겠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이제는 개인이 이런 식량을 생산하거나 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그 사람들의 거대 그런 농장주, 지주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겠죠? 그럼 이 거대 지주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이 사람들이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어. 여기 뭐처럼? 여기에 평등, 공정, 인발. 말은 그렇지만 자기들이 독점하는 거죠. 독과점 상태에서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근 문제, 식량 문제를 우리 마음대로 조절하겠다 이거잖아요. 빵 문제로 우리의 목줄을 잡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질 때 짐승의 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들의 빵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이거 안 하면 너 사고 파는 거 못해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소위 말하는 이 속이 그러잖아요. 모기 포도청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식량 공급 라인을 완전히 컨트롤 당하게 되면 이건 매우 무서운 사회적으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와 같은 것이지만 이것을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그 거대 세력이 이걸 하게 된다면 세계 정부의 통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될 경우에 여러분 보시면 벌써 미국이 요즘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푸드뱅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또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뭐 갖다 놓고 먹고 서로 나누는 여기에 이게 할 수 없이 이렇게 이렇게 도움을 받고 주고 하는 그런 거지만 푸드뱅크는 쿠폰을 가지고 사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길이 늘겨섰단 말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높아지면 이런 일이 나와. 옛날에 왜 러시아에 빵 때문에 막 줄 서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이거에 아주 극단적인 예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샹하이가 럭다운 됐죠.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완전히 이렇게 막아놓고 뭐해서 생필품 완전히 먹는 거를 아파트 단지고 뭐고 다 잡아놓고 배급 줬어요. 배급을 줘가지고 갖다 주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배추, 당근, 통닭 한 마리 이게 이렇게 봉쇄하고 이틀째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이거를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집집마다 배급을 했어요. 이 식량을 배급해주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산 농지에서 뭐 그것이 이렇게 곡물이든 콩이든 아니면 일반 이런 뭐든 야채류든 과일이든 이런 것들을 거대 이런 이주들의 손에 의해서 단합된 그들에 의해서 마치 국가가 움직이듯이 국가보다도 크지요, 뭐.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제가 이 나라를 보면서 늘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참 이 나라가 희한한 나라다. 복은 받긴 굳이 받았다. 전 세계가 홍수 때문에 가뭄 때문에 난리나. 이 나라도 홍수 때문에 가뭄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여전히 풍년이야. 흉작이 들은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대한 미국의 이런 농산물들이 전 세계에 뭘 잡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빵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뭐 세계적으로 이 식량 이것들을 이렇게 많이 수출할 수 있다 그러면 소위 이번에 전쟁 난 우크라이나, 옛날엔 중국, 아니면 프랑스 이 정도에서나 이렇게 좀 수출하는 농산물 수출이 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이런 배급제를 우리 모두가 겪는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록다운은 안 되지만 어떤 형태? 사회 구조상 뭐라고요? 뭘 체크한다고요? 아까 분명히 보셨죠? 뭘 먹는지, 그러면 얼마나 먹는지, 그다음에 뭘 스펜딩, 사고 팔고 하는지를 다 조사해서 그 데이터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들을 리세트하겠다. 그럼 리세트가 무슨 세력이다? 그레이트 리셋하고 같은 일이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소위 말하면 글로벌 정부, 세계 정부가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 환경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탄소 정책으로 인해서 지구가 지금 고통받는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위험 리스크들을 제거한다고 하는 이유로 환경 문제나 아니면 이런 것들 그리고 통제 사회를 가져오는 이 완전한 통제 안에 들어가는 이것이 뭐예요? 그레이트 리셋. 다시 말하지만 미국의 둠스데이 다큐멘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리셋 더 테이블. 그러면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리셋 더 테이블, 리셋 더 하우스, 리셋 더 잡, 리셋 더 여러분의 데일리 라이프, 리셋 더 여러분의 모든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포함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레이트 리셋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분명히 이 상황 속에 지금 완전히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속수무책이다. 왜? 너무나 거대 세력이 이런 일을 하니까 잭소리 못하고 거기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라고는 이 나라가 앞장서달라고 해서 앞장섰더니 이것 때문에 개인의 생활에 불편함이 오고 삶에 어려움이 오고 인플레이션이 고도 9.1%까지 올라가니까 소비자층이나 전문가들이나 당사자들이 정부를 공격하게 하고 바이든 대통령 이걸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막 그냥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다시 또 트럼프가 돌아온다고 하고 공화당이 잡는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 이대로 됐다면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해서 이루어진 일이 뭐예요? UN 바디간이 UN에 다시 들어와서 우리가 등극하마. 그래서 액세션. 교황권이 정식으로 유엔에 액세션하는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난번에 보셨습니다만 우리가 정식으로 거기 들어간다고 하는 인스트루먼트 액세션 우리가 여기에 가입해야 되는 명분 가입 서류에 뭐라고 그랬더라고요? 이거는 단순히 그저 환경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런 보조는 not only environmental, 환경 문제만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어디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아주 취약한 계층까지라도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둠스데이 도큐멘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고 환경과 관련된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식량 공급 라인을 가져다 주겠다. 그레이트 리셋이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이런 현상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까 보신 것처럼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회초리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우리들 앞에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것을 어둠의 세력이 인위적으로 이런 일을 해온다 이거죠 지금. 자, 인위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안 원하시지 않는다?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벌 받아야죠. 이렇게 돼 있어요. 전 세계가 빠져나가면. 너희 성읍에서 어떻게 된다? 양식이 떨어지게 할 것이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 큰 위기가 닥쳤네요. 환경적으로 어려워서 이렇게 굉장히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불가항력적인 환경 재난 때문에 지금 이 기근으로 식량이 부족해질 그런 입장인데
그것을 막는다고 하는 핑계로 사회 구조적으로 그레이트 리셋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사람들의 빵 문제를 짓는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를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계시록 18장 2절로 3절에 이 통합주의자들이 얘기한 3대 통합, 종교, 정치, 경제. 근데 이 경제를 보세요.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취부하였더라. 아까 왜 땅을 사더라? 이것이 경제적인 유익하기 때문에 땅을 사더라. 결국은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자는 어디에 관련된 부자예요? 세계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이 통합주의자와 관련되는 그런 데만 계속해서 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정치와 경제나 종교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여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취부하였도다. 성경에 정확하게 한치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경우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기근의 때에 등장할 대안이 뭐예요? 환경이 막 망그러졌으니까 이거 아까 망그러졌는데 사람들이 나라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협력 안 해갖고 안 되잖아. 이게 망가지면 어떡할 거야? 먹을 거 없어졌잖아. 그럼 어떡할 거야? 우리가 다 먹을 거 다 한꺼번에 배급도 줄게. 이렇게 된다고요. 식량이 어떻게 돼요? 기근 때 등장할 대안은 배급제도라고요. 그럼 배급제도란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겁이 덜컥 나지. 아유, 놀랍지. 왜요? 놀라. 아하, 이거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손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한대. 매매를 못하게 하긴, 여기 식량 배급제도라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통합 세력이 얘기하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세우는 우상에 내가 경배하지 않으면 무슨 권이 없어집니까? 여기에 소속된 권한이 없으면 배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배급을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배급을 받을 수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를 배급을 받지 않아도 아니면 내가 거기 우상에 안 나가도 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돼?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저들은 이미 거의 준비가 마쳐졌고 드디어 모럴 서포트, 이게 정말 치명적이고 무서운 거를 여러분 본 거예요. 왜?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반대하고 반기를 들고 나오니까 이제는 배고파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다 배고파서 못 살겠다 하니까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뭐라고 하면 돼요, 이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영적인 것밖에 없는 거죠. 종교적인 것,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라를 옥죄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럴 서포트를 위해서 교권이 어떻게 한다? 세계의 정치권을 어떻게 한다? 장악하겠다. 이게 지난번 말한 그 액세션이란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누가 이 땅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빌 게이츠가 땅을 사고 제가 땅을 사고 이렇게 세계 막 그 어마어마한 갑부자들이 다 뭐해요? 땅을 사가지고 벌써 30%가 그들의 손에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30%가 적은 게 아니죠. 농장지가 있고 또 다를 테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면적을 그들에게 한다면 이제는 앞으로 우리는 좀 환경용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거대한 문제, 이들이 땅의 상고들이란 말이 이제는 정확하게 이 땅에 있는 거대 비즈니스, 빅테크를 비하면 이런 그 비즈니스들이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더라. 이런 문제를 보면서 그들은 이미 준비가 다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그저 단순히 시절에 지금 우리는 그런 현상 가지고 저렇게까지 아닙니다. 저렇게가. 왜냐하면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일이고 눈에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땅의 상고들이 그 사치의 세력을 내어 치부하더라.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사야 5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빈틈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도 홀로 거하려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러니까 계속 땅 사가지고 그냥 땅 넓어가지고 그 가운데 나만 하나 산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집에 집을 사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거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부동산 관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게 되고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고 한 오멜지게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기근 오겠다 이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넓은 땅을 갖고 내가 뚱땅거리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기근 오겠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이 세계는 환경적인 것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 현상 때문에도 뭐가 오게 됐어요? 기근이 오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제 우리는 이걸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배급받아야 될 정도에.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기근이 처처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처에 기근이 있을 때 이것이 있게 돼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기근이 우리가 다 잘못해서 이런 기근이 오지만 이럴 때에 기근시에 살게 한다는 이야기로 이런 거대 기업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런 걸 배급을 한다든지 우리의 테이블을 리세트 테이블 말 그대로 우리의 식량, 우리의 빵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목줄기를 흔든다고 할 때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뭐밖에 없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혹은 뭘 하자면 배급표를 안 준다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 내 먹을 걸 심어서 내 스스로 챙기면 괜찮잖아요. 이게 뭐 10년, 20년 가면 다 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보시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죠. 사실 제가 우리 고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1995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는 것이 발표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난 후속도가 WTO라고 하는 세계 무역기구의 서로 이게 뭐냐. 미국의 농산물을 가난한 나라를 보고 사 먹으라 이 소리였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쌀 한 가마에 그때 한국에서 15만 원 할 때 미국에서는 5만 원도 안 갔다고요. 근데 미국 캘리포니아 쌀이 말이죠. 굉장히 맛있는 쌀이 많아요. 만약 이 쌀이 5만 원짜리를 한국으로 들여가면 한국에 농사 질 수 있어요? 15만 원짜리를 먹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요? 애국자니까 비싼 돈 주고도 사 먹을래요? 아니면 맛있는 5만 원짜리 캘리포니아 쌀 먹을 거예요? 이게 우루과이 라운드 UR, 그 다음에 WTO 이런 것들. 그래서 칸쿤에서 WTO 회의할 때 말이죠. 한국의 농민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막 데모하고 난리를 냈던 게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그런 상황이 이렇게 오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때 사실은 제가 많은 이 영농가들, 성도님들 찾아뵙고 동계나 뭐 하계에 농사철이 조금 끊어지면 모여가지고 집회할 때마다 가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버려지는 농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농작물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이농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이농 현상이 나면 농장이 다 남잖아요. 그때에 기독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들을 다 이렇게 다 뒤에서 장만해서 환경영농으로 해가지고 농약 주지 말고 환경영농해서 도시로 다 떠나간 사람들의 건강도 챙겨주고 먹거리를 공급해 준다면 이게 서로 상쇄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서로 살 수가 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어떡하라? 시골로 돌아가자. 가가지고 땅도 사고 말이지 그런 일을 하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또 그때 많이 혼났습니다. 왜 혼났느냐면 지금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드는데 말이지 그물을 깊은 데서 들려면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려면 도시에서 해야지. 지금 시골 가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이 늦었잖아요. 이미. 그래봐야 95년이라 해봐야 지금 25년밖에 안 됐는데 만약 그때 성도님들이 같이 마음에 교회마다 교단마다 그런 것들을 장만했더라면 지금 이런 때 아무 염려 없이 성도들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잘 준비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빨리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빨리 해야 합니다. 지금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30% 이상을 거대 이런 부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말이 30%죠. 실제는 어마어마하겠죠. 직접도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자기 개인 이름으로 못하면 다른 이름으로도 하겠죠. 그럼 내 이름으로 직접해서 30%라면 다른 이름으로 한 건 얼마겠어요? 더 많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소위 성도들을 위해서도 조금 심고 거두는 이것조차도 쉽지 않다. 그러니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가진 분 있걸랑 좀 그런 것 좀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자교회 많잖아요. 그럼 교회 다니기 좀 이런 일 좀 하세요. 지금 이렇게 빨리 해서 성도들의 마지막 피난 보루를 여러분들이 마련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여기 오면 살 것이 있다는 걸 하면서 마지막 선교지로서 마지막 복음의 저희 삶으로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교회들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지금 이미 우리 눈앞에 이렇게 어둠이 속속들이 장악해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멈출 시간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뒤에는 뭐가 있다?
그레이트 리셋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고, 그린 뉴딜 정책, 그린 리셋이라고 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왔던 그들의 정책이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됐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유엔에 가입하는 문제, 교황청 유엔에 가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모든 또 이 식량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리셋 더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둠스데이 다큐멘트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의 식량 배급 라인을 컨트롤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놀랍게도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인정하셔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서로 합동하고, 성도가 성도끼리 합동하고 연합해서, 네 교단 내 교단 이런 거지 그만 따지고요. 연합해서 함께 협력해서 뭔가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일을 평안히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서로를 염려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미루지 않고 속히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니라 이 환경 문제가 어떻게 우리들의 이 기근 문제를 더 심화시켰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더 넓어져서 형제간에 이제는 예수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렇게 에베소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과거에 천주교인이었던, 과거에 장로교인이었던, 과거에 루터교인이었던, 과거에 감리교인이었던, 과거에 안식일교인이었던, 과거에 순복음교였던, 과거에 침례교인이었던, 내가 성결교인이었던, 아니면 다른 어떤 누구든 이제는 내가 어느 교회다 소속이다, 내가 형제교회다, 나는 지방교회다,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서 함께 온전히 지어져가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훌륭한 기독교가 되도록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의 유업을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